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웃는 순간 햇살이 비쳐서 귀가 환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귀볼이 두툼했습니다. 우리 집안 3대가 물려받은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손주가 가진 유전적 특징을 며느리 아라도 갖고 있었습니다. 42세 며느리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안 유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사를 시작했고 2주 뒤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남편이 46년 전 버린 딸이었고 제 손주는 법적으로 증손주이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 68세입니다. 남편 김태주는 71세로 동원건설 회장입니다. 직원 800명 규모의 중견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자산은 2천억 원쯤 됩니다. 서울 평창동 500평 대저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들 김민석은 올해 40세로 회사 상무이사입니다. 3년 전 첫 부인과 이혼했고 작년에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 이름은 정아라, 42세입니다. 민석이보다 2살 많지만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 저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전처가 남기고 간 손주 현우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현우는 올해 4세입니다. 전처가 양육권을 포기해서 민석이가 키우고 있었는데 아라가 현우를 잘 돌봐줘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 달 전 민석이가 싱가포르 법인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3년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우는 한국에 두고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인 제가 돌보면 되니까요. 하지만 민석이와 아라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머니 아라가 한국에 남아서 현우를 돌보겠대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아라는 현우랑 어머니 댁에서 지내면서 아이를 키우겠다고요. 신혼 1년도 안 된 부부가 3년을 떨어져 산다니 말이 되나. 제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라가 고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현우가 환경 바뀌면 힘들어할 거예요. 제가 여기서 돌보는 게 나아요.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손주와 3년을 더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2주 전 민석이가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아라는 그날 오후에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2층 별채 안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원래 민석이 방이었는데 이제는 아라와 현우 방이 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1층 안채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시댁에서 보낸 첫날 저녁 식탁에 넷이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아라, 현우였습니다. 아라가 현우 밥을 떠먹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남편이 아라를 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 3년 동안 민석이랑 떨어져 살아도 괜찮겠어? 아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민석 씨도 일에 집중하고 저는 현우 키우면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는 게 좋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맘이네. 현우 잘 부탁하네. 아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식사 후 아라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라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이 집 며느리잖아요. 집안일 당연히 해야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소리가 멎었습니다. 아라가 설거지를 끝낸 모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20분이었습니다.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릇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 찬장은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은 국그릇, 2단은 접시, 3단은 밥그릇 순서로 정리합니다. 45년 동안 제가 지켜온 규칙인데 아라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정확히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우연일까? 저는 찬장문을 닫고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아라가 시댁에서 보낸 사흘째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라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라는 화분을 하나씩 들어서 밑을 닫고 다시 제자리에 놨습니다. 화분 위치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화분은 시어머니께서 40년 전에 풍수를 보고 놓은 자리입니다. 동쪽 창가 3개, 남쪽 창가 2개 정확히 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시어머니께서 다시 옮기셨습니다. 아라는 청소하면서 화분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다시 놨습니다. 처음 시댁 온 며느리가 화분 위치를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회장님 서재 청소해도 될까요? 책장에 먼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서재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도 45년 동안 남편 허락 받아야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서재 청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아라는 직접 남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서재 청소 제가 해도 될까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 책은 건드리지 말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서재 청소를 허락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라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다 끝났어요. 책은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먼지만 닦았어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있다가 나왔는데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네. 책 순서도 하나 안 바뀌었어. 아라에게 칭찬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책을 연도순으로, 그 안에서 다시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책을 빼서 먼지를 털면 다시 꽂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라는 책 순서를 하나도 안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찬장 규칙을 알고 화분 위치를 알고 심지어 남편 서재책 정리법까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45년 산 저보다 더 이 집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위화감이었습니다. 며느리 정아라에게는 비밀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라가 시댁에서 보낸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9시쯤 저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현우와 함께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아라가 현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현우가 저와 남편에게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사세아이 치고는 인사가 정확했습니다. 남편이 흐뭇하게 웃으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라를 힐끗 쳐다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닮았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라 어머니를 말하는 건가 싶었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아라 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라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장례식도 조용히 치러서 저희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아라 어머니를 알고 닮았다고 말할까요? 여보, 방금 뭐라고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응. 아무 말 안 했는데. 부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남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거실에서 아라와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내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라는 찻잔을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키가 크셨어요. 162cm쯤 되셨고요. 간호사셨고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혼자 키웠다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계셨니?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저를 낳아서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났습니다. 미혼모였다는 말인가?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라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다는 말입니다. 힘들었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아라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사흘 뒤 오후 3시 저는 정원에서 아라와 현우를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정원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아라는 벤치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쨍쨍했습니다. 9월 하순이었지만 아직 더웠습니다. 아라가 책을 보다가 더운지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귀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햇빛이 정확히 옆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귀볼이었습니다. 아라의 귀볼이 두툼했습니다. 아래로 살짝 늘어진 형태였습니다. 정확히 우리 집안 사람들 귀와 똑같았습니다. 남편의 귀볼, 민석이의 귀볼, 현우의 귀볼이 모두 그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3대가 물려받은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랑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은 복귀라서 복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라도 똑같은 귀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42세입니다. 42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3년 전에 태어났을 것입니다. 올해가 다 가니까요. 남편은 71세입니다. 43년 전이면 남편이 28세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4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26세, 저는 23세였습니다. 그렇다면 43년 전은 결혼 2년 차였습니다. 결혼 후에 바람을 폈다는 말인가요? 아니, 잠깐 계산이 틀렸습니다. 아라가 42세면 태어난 건 42년 전입니다. 남편 나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71세에서 41을 빼면 29입니다. 남편이 29세일 때 아라가 태어났습니다. 29세는 결혼 3년 차입니다. 저희는 45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29세면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하지 못해서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민석이를 낳은 게 결혼 5년 차였으니까요. 설마 그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식사 시간, 저는 아라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손 좀 보자. 요즘 송금 보는 게 취미거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라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라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송금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손가락이었습니다. 왼손을 봤습니다. 새끼손가락을 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안쪽으로 살짝 휘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남편과 민석이가 가진 또 다른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남편은 왼손 새끼손가락이 제1관절부터 안쪽으로 15도쯤 휘어져 있습니다. 민석이도 똑같습니다. 현우도 아직 어리지만 살짝 그 조짐이 보입니다. 의사는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3대가 물려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라의 새끼손가락도 정확히 같았습니다. 각도까지 비슷했습니다. 손금이 어때요, 어머님? 아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아, 생명선이 길래? 장수하겠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귀볼 하나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볼과 손가락 두 가지 유전적 특징이 동시에 같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전이었습니다. 피였습니다. 아라는 우리 집안 피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남편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 만난 적이 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대답해. 있어, 없어. 제가 다그쳤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어. 결혼 전에. 미국 유학 시절에 만난 여자가 있었어. 언제?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남편이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46년 전이야. 내가 25세 때였어. 1년 정도 사귀었어. 그 여자랑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국 돌아와야 해서. 아버지가 결혼 준비하라고 하셔서 급하게 귀국했어. 그 여자한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아이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이라니? 없어. 그런 거 없었어. 확실해. 저는 남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그냥 1년 정도 연애했다가 깨끗하게 끝났어. 왜 갑자기 46년 전 일을 묻나? 그 여자 이름이 뭐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미숙이었어. 간호사였어. 키가 크고 착한 여자였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간호사. 키가 큰 여자. 아라 어머니가 간호사였고 키가 162cm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라를 낳아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46년 전 남편이 미국에서 만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라였습니다. 그리고 아라는 42년 뒤 우리 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제 며느리는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법적으로 증손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설 탐정 아는 사람 없니? 친구가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즉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봐야 했습니다. DNA 검사까지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성호 4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평범한 얼굴에 눈에 띄지 않는 체격이었습니다. 탐정으로서는 적합해 보였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탐정이 노트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를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름은 정아라 42세예요. 탐정이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사하면 될까요? 출생 기록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어머니는 정미숙 5년 전에 돌아가셨고 평생 혼자 아이를 키웠대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 신고서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며칠 걸릴까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탐정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비밀이에요. 우리 남편도 아들도 모르게 해야 해요. 탐정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아라는 현우를 데리고 어린이집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45년 동안 살면서 남편 몰래 서재를 뒤진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책장 뒤편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물건들을 넣어둔 상자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사생활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장, 미국 유학 시절 여권,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꺼냈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표지에 1979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6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25세 때였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사진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젊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대학교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역시 혼자였습니다. 3장, 4장, 5장을 넘겼습니다. 계속 남편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장부터 달라졌습니다.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여자가 남편 어깨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또 다음 장, 두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귀를 봤습니다. 귀볼이 두툼했습니다. 아니, 이건 사진이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인매가 아라와 닮아 있었습니다. 46년이 지난 지금의 아라와 비교하면 당연히 다르지만 윤곽은 비슷했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1979년 7월 15일 미숙이와 함께. 태준. 남편 필체였습니다. 미숙. 정미숙이었습니다. 아라 어머니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1979년 9월 3일 미숙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찍었습니다. 1979년 12월 25일 미숙이와 첫 크리스마스. 마지막 사진을 봤습니다. 198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두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앨범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1979년 7월부터 1980년 2월까지 8개월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남편은 1년 사귀었다고 했는데 사진은 8개월치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온 게 1980년 3월이었습니다. 저와 약혼한 게 1980년 4월이었고 결혼은 1980년 5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찍고 한 달 뒤에 남편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저와 결혼한 것입니다. 만약 정미숙이 1980년 2월에 임신을 알았다면,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남편이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1980년 11월쯤 아이가 태어났을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니 맞았습니다. 아라가 1981년생이 아니라 1980년생이라면 지금 44세여야 하는데 42세라고 했으니까. 아니 잠깐 1980년 11월 출생이면 만으로 치면 지금 44세가 맞습니다. 저는 헷갈렸습니다. 나이 계산이 복잡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기였습니다. 1980년 2월 마지막 만남, 1980년 3월 남편 귀국, 1980년 11월쯤 아이 출생. 시기가 맞았습니다. 저는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빼냈습니다. 정미숙 얼굴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1979년 9월 3일 생일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탐정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앨범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정미숙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라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도 비슷했습니다.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아라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아라가 현우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아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어. 너희는? 어린이집 근처에서 먹었어요. 아라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라 얼굴을 봤습니다. 아까 본 사진 속 정미숙과 비교했습니다. 역시 닮았습니다. 특히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 사진 혹시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라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머님? 그냥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서.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뒤 내려와서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에요. 사진 속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곽은 여전했습니다. 46년 전 사진 속 젊은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쁘신 분이네. 저는 사진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니가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46년 동안 숨긴 비밀이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도 모를 수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임신 사실을 숨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내일 만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오전 11시 저는 다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박성호 탐정을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표지에 정아라 조사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저 출생신고서부터 확인했습니다. 정아라 씨는 한국주민등록상 1983년 10월 12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 42세죠.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미국 출생 기록을 확인했더니 실제 출생일은 1980년 10월 12일입니다. 탐정이 서류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미국 출생증명서, 오른쪽은 한국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나이를 3년 줄인 거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5년 한국으로 이민 올 때 생년월일을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만 45세인데 서류상으로는 만 42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학교 입학을 늦추려고 또는 나중에 결혼 시장에서 유리하려고요. 실제로 많은 이민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아라 씨는 1980년 10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미숙, 당시 28세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미혼모 출산입니다. 정미숙 씨에 대한 정보입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52년 9월 3일생 간호사였습니다. 1978년부터 샌프란시스코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했고 1980년 6월에 퇴사했습니다. 1980년 6월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출산 4개월 전입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임신 5개월 때 퇴사한 거죠. 당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으니 배가 불러오기 전에 그만뒀을 겁니다. 임신은 언제 한 걸까요? 1980년 1월쯤으로 추정됩니다. 탐정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월 출산이면 임신 시작은 1월 초순입니다. 그 전후로 관계가 있었겠죠. 그럼 1980년 2월까지 남자를 만났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3장에서 본 사진 마지막이 1980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0년 1월 임신, 2월까지 교제, 3월에 남자가 한국으로 귀국. 정미숙 씨는 그때 임신 2개월이었을 겁니다. 배도 안 나왔을 테고 본인도 모르거나 확신이 없었을 시기죠. 남자한테 말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탐정이 동의했습니다. 남자가 한국 가서 결혼한다는 걸 알았으니 임신 사실을 숨기고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 뒤로는요. 정미숙 씨는 1980년 10월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15년 동안 미국에서 버텼습니다. 간호사 일하면서 딸을 키웠고요. 1995년 정아라 씨가 15세 때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미숙 씨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한국이 그리웠나 봅니다. 서울 강북의 한 종합병원에 취직했고 월급 150만 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방촌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 방이었고요. 딸 학비 대느라 대부업체에서 2,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이 연 34%였고 7년 동안 갚느라 이자만 1,5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정미숙 씨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탐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항암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정아라 씨가 회사 퇴직금까지 털어서 댔습니다. 총 9,2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정미숙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비 1,300만 원까지 정아라 씨가 냈습니다. 그 후 정아라 씨 통장 잔액은 38만 원이었습니다. 빚은 800만 원 남아 있었고요. 거의 빈털터리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아라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탐정이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2주 전 2020년 12월 4일입니다. 병원 간호사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습니다. 정미숙 씨가 딸에게 말했답니다. 알아야 내 아버지를 찾아가라. 내 아버지는 김태준이야. 동원건설 회장님이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정미숙 씨가 말했답니다. 탐정이 노트를 읽었습니다. 나는 46년 동안 그분을 원망 안 했어. 내가 임신 사실을 숨긴 거니까. 하지만 이제 너는 아버지 만날 권리가 있어. 친딸로서 유산 받을 권리도 있고. 유산 이야기를 했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미숙 씨가 구체적으로 말했답니다. 탐정이 노트를 보며 읽었습니다. 김태준 회장 재산이 2천억이 넘어.
너는 친딸이니까 아들이랑 똑같이 나눠 가질 권리가 있어. 꼭 찾아가. 그 후 정아라 씨는 어떻게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0년 12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김태준 회장, 동원건설, 회장 가족, 회장 아들을 300회 이상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 김민석 상무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헬스클럽이었습니다. 정아라 씨 집에서 7.3km 떨어진 곳입니다. 왜 그렇게 먼 곳을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민석 상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상무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했습니다. 정아라 씨도 정확히 화요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나타났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개월간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11일 처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헬스클럽 CCTV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월 2일 두 사람이 헬스클럽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5월 18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6월 23일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연인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민석이가 이혼한 건 2022년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022년 4월 15일에 이혼했습니다. 탐정이 확인했습니다. 즉 정아라 씨를 만나고 10개월 뒤에 이혼한 겁니다. 정아라 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석이 전처한테 미안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두 사람이 약혼했습니다. 탐정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약혼 예물로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를 받았고요. 2024년 1월 20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 8천만 원은 김민석 상무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정아라 씨는 빚 800만 원을 전부 갚았습니다. 김민석 상무 명의 신용카드로요. 탐정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매달 평균 300만 원씩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옷, 화장품 등입니다. 아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와 장례비로 1억 넘게 썼고 빚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있는 남자가 필요했고 친아버지 아들을 타겟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남편한테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김태준 회장한테 직접 가면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DNA 검사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결혼하면 일단 며느리가 됩니다. 둘째, 김민석 상무는 외동아들입니다. 유일한 상속자죠. 정아라 씨가 며느리가 되면 김민석 상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 지분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김태준 회장 친딸이라는 걸 밝히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탐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딸이니까요. 최악의 경우 김민석 상무와 절반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 신분 유지하면서 친딸 상속분도 요구할 수 있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라는 처음부터 다 계획했습니다. 친아버지 재산을 받기 위해 이복 동생과 결혼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애매합니다. 탐정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태준 회장이 정아라 씨를 친딸로 인정 안 했으니 법적으로는 남이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복남매 결혼입니다. 그리고 손주 현우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김민석 상무의 전처 소생 자녀입니다. 탐정이 정리했습니다. 정아라 씨와는 법적으로 계모와 의부사들 관계죠. 하지만 혈연으로 따지면 현우 친삼촌이 김태준 회장이고 정아라 씨도 김태준 회장 딸이니까 현우와 정아라 씨는 사촌입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탐정님, 이 조사는 완전히 비밀입니다.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잔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0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아라가 현우와 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셨어요? 아라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먹었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고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탐정을 만나고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라와 직접 대면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석이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라와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탐정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라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이사회 참석으로 오후 3시까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아라는 현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오전 11시쯤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52분이었습니다. 11시 5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라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집에 계셨어요. 아라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아라를 봤습니다. 며느리,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아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럽게 물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탐정 보고서 파일을 놓았습니다. 이거 읽어봤어. 아라가 파일 표지를 봤습니다. 정아라 조사 보고서.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누군지 다 알아.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남편 딸이지. 46년 전 미국에서 남편이 만났던 정미숙 씨가 낳은 아이야.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 민석이한테 접근해서 결혼했어. 아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80년 10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출생. 어머니 정미숙, 아버지 란공란. 1995년 한국 이민 오면서 생년월일 1983년으로 조작. 2021년 1월 민석이 헬스클럽에 고의로 등록해서 접근. 다 여기 나와 있어. 아라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지. 김태준 회장 찾아가서 유산 받으라고. 그래서 남편한테 직접 가지 않고 민석이를 택한 거야. 며느리 되면 유산 받기 쉬우니까. 어머님. 아라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사실이냐 아니냐만 대답해. 너는 우리 남편 딸 맞니? 아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김태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민석이랑 결혼한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는 이복남매야. 그걸 알면서 어떻게 결혼을 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이 저를 딸로 인정한 적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남이에요. 민석 씨도 제가 이복 동생인 줄 모르고요. 도덕적으로는 어때? 저는 따졌습니다. 너는 양심이 없니? 아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로 1억 넘게 썼고 빚도 800만 원 있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을 노린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인정해요. 하지만 민석 씨 만나면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민석 씨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계산적으로 접근해놓고 무슨 사랑이야. 헬스클럽도 일부러 등록하고 시간 맞춰서 나타나고 다 계획한 거잖아. 맞아요. 아라가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6개월 만나면서 민석 씨 진심을 알게 됐어요.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전처 아들 현우까지 제가 키우겠다고 했을 때도 고맙다고 했어요. 그건 민석이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버지 숨겨둔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그래서 말 못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저는 그냥 민석 씨 옆에 있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만나고 싶었고요. 딸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로라도. 이기적이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혼자 편하자고 우리 가족 전체를 속인 거야.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아버지 만날 권리가 있어요. 46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만날 권리는 있지.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정직하게 남편한테 찾아갔어야지 왜 민석이를 이용했어. 두려웠어요. 아라가 울먹였습니다. 거절당할까 봐요. 회장님이 저를 안 믿으실까 봐요. DNA 검사해보자고 하시면 어쩌나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며느리가 되면 가족이니까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DNA 검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지금 검사하자. 너랑 우리 남편이랑 확실하게 하자고. 아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지금요? 그래, 지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예약해뒀어. 오후 2시. 지금 출발하면 돼. 어머님 꼭 해야 해요. 아라가 애원했습니다. 탐정 조사 결과로도 충분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해. 아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민석 씨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검사 결과 보고 결정하마.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자. 차 키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라가 뒤따라왔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유전자 검사센터였습니다. 오후 2시 10분 저희는 검사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아라 팔에서 피를 5ml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남편 머리카락 3가닥을 받았습니다. 어제 남편 빗에서 몰래 뽑아온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5일 뒤에 나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빠른 검사는 3일 안에 나오는데 추가 비용 50만 원입니다. 빠른 걸로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라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라를 봤습니다. 며느리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는 우리 재산을 얼마나 받을 생각이니? 아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엔 절반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딸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잖아. 아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없이 46년을 살았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편한테 말 안 한 거잖아.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내 어머니 선택이야.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한국 가서 결혼한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임신 사실 말하면 회장님 인생 망칠까 봐 참으신 거예요. 그래도 46년 뒤에 너한테 말해서 우리 가족 망치게 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일 뒤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99.9% 친자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딸이었고 손주는 법적으로 증손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아라를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아라도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1시 저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아라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민석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아라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도 잘 있고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걱정 마세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억지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뭔가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아라가 대답했습니다. 사랑해요, 민석 씨. 빨리 보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라가 정말 민석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그날 오후 2시 아라가 현우를 데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현우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2층에서 아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야, 이게 내 진짜 할머니셔. 사진 보여줄게.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와, 예쁘다. 현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왜 우리랑 안 사세요? 아라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셔. 하지만 항상 현우 지켜보고 계셔. 그럼 저기 계신 할머니는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아래층 할머니요? 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아빠 엄마야. 그러니까 현우한테는 증조 할머니셔. 증조 할머니. 현우가 어려운 단어를 따라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라가 현우한테 뭘 말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아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우리 저녁 먹을 준비하자. 주제를 바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넷이 앉았습니다. 저와 남편 아라, 현우였습니다. 남편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현우야,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니?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엄마 그림이요? 엄마 그림. 남편이 웃었습니다. 잘 그렸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라를 봤습니다. 엄마가 제일 예뻐요. 아라는 웃으며 현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라는 현우를 진짜 아들처럼 아끼고 있었습니다. 전처 소생 아이인데도 말입니다. 계산적으로 접근한 여자 맞나 싶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이메일로 달라고 했습니다. 10분 뒤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7%. 김태준과 정아라는 생물학적 부녀관계입니다.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라는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라 방을 조사하기로요. 아라는 현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현우 감기 때문에 소아과 예약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2층 아라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속옷과 양말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을 봤습니다. 현우 공부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밑을 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낡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이 보였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아라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정미숙과 아라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라가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미숙이 아라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첩 밑에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정미숙 필체였습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1980년 3월 5일. 태준이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임신 2개월이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태준이는 한국 가서 결혼한다고 했다. 내가 임신 사실 말하면 태준이 인생이 망가진다. 혼자 키우기로 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아라를 낳았다. 딸이다. 태준이를 닮았다. 귀볼이 두툼하고 눈매가 똑같다. 보고 싶다. 태준이한테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계속 넘겼습니다. 1985년 7월 22일. 아라가 5세가 됐다. 유치원 가기 싫다고 온다. 아빠가 없어서 친구들이 놀린대. 미안하다. 아빠를 만나게 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태준 씨는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실 거다. 1995년 8월 3일. 한국으로 이민 왔다. 아라가 15세다. 태준 씨가 있는 나라다. 하지만 찾아가지 않는다. 멀리서라도 잘 사시는 모습만 봐도 좋다. 아라한테는 아직 말 못했다. 아빠가 누군지. 2010년 3월 12일. 아라가 30세가 됐다. 아직도 결혼 안 했다. 남자를 안 만난다. 왜냐고 물으니 엄마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거 아니까 빨리 결혼하기 싫대. 고맙지만 미안하다. 2020년 7월 1일. 폐암사기 진단받았다. 6개월 시한부래. 아라한테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아빠가 누군지. 아라는 아빠 만날 권리가 있다. 2020년 11월 20일. 아라한테 말했다. 내 아빠는 김태준이야. 한국에서 건설회사 회장하셔. 찾아가라고 했다. 아라가 울었다. 46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는데 아빠가 재벌이었다고. 원망스럽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아빠를 원망하지 마라. 아빠는 내가 있는 줄도 모르신다. 내가 숨긴 거다. 아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 그분은 좋은 분이야. 꼭 만나봐라.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0년 12월 1일. 이제 2주 정도 남은 것 같다. 숨쉬기 힘들다. 아라야, 엄마는 후회 없어.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태준 씨를 만난 것도 행복했어. 비록 1년밖에 못 만났지만 그 1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아라야, 아빠한테 가거든 말해줘. 엄마는 평생 아빠만 사랑했다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아빠를 원망한 적 없다고. 다 내 선택이었다고.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정미숙은 46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야 딸한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침대 밑에 놓았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라가 나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 누리고 우리 민석이한테 접근한 계산적인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라는 4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46년 동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재벌이었습니다. 본인은 쪽방에서 살면서 빚에 시달렸는데 아버지는 2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망할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은 딸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다 엄마가 선택한 거라고. 아라는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오후 4시 20분 아라가 현우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라가 현우를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0분 뒤 아라가 혼자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DNA 검사 결과 나왔죠. 아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9.97%야. 너는 우리 남편 친딸 맞아. 아라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장님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이틀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알아야 했습니다. 특히 민석이가 알아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그날 오전 9시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민석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급한 일이 생겼어. 한국 올 수 있니?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전화로는 말 못해. 직접 와야 돼. 아주 중요한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비행기 타고 갈게요. 오후 2시쯤 도착할 거예요. 다음날 오후 2시 30분 민석이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씻고 쉬어. 저녁 먹고 이야기하자.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아라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민석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이가 아라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왜 갑자기 오라고 하신 거야? 아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서가 2층 가서 쉬어. 저녁 7시에 서재로 와. 아버지도 부를 거야. 저녁 7시 남편 서재에 넷이 모였습니다. 남편은 책상에 앉았고 민석이와 아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 옆에 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석이까지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민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테이블 위에 3개 서류를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탐정보고서, 두 번째는 DNA 검사 결과, 세 번째는 정미숙 일기장 복사본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알게 될 거야.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아라 조사보고서. 표지를 읽더니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왜 며느리를 조사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단 읽어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정아라가 1980년 10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출생. 어머니 정미수. 이럴 수가. 어머니,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민석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봤습니다. 민서가, 내 아내는 내 아버지 딸이야. 너희는 이복남매야. 뭐라고요? 민석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돼요. 아라를 봤습니다. 아라야, 이게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지.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가 다가가서 아라 어깨를 잡았습니다.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사실이에요. 아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그리고 당신 이복동생이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나는 내 누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 여동생이랑.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남편이 DNA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7%. 김태준과 정아라는 생물학적 부녀관계. 글씨를 읽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숙이가 임신한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말했더라면 한국 안 왔을 텐데. 여보, 46년 전 일을 지금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우리 며느리가 당신 딸이라는 거. 민석이가 아라를 봤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이복 오빠인 줄 알고 결혼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왜?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우리가 남매인 줄 알면서 왜 결혼한 거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저는 아라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46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회장님한테 직접 가면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났어요. 나를 이용한 거잖아. 민석이가 비웃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지. 우리 아버지 2천억 재산. 그거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야. 처음엔 그랬어요. 아라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만나면서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지금은 당신을 사랑해요. 재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헬스클럽도 일부러 등록하고 시간 맞춰서 나타나고 다 계획한 거잖아. 나를 속인 거야.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기장 복사본을 민석이한테 건넸습니다. 민석아, 이것 좀 읽어봐. 내 장모님이 쓴 일기야. 민석이가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민석이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서 일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라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네요. 민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6년 동안 다른 남자 한 번도 안 만나시고 혼자 아라를 키우셨어. 그리고 죽기 직전에야 아라한테 아버지 찾아가라고 하셨고.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수가 미안해. 정말 몰랐어. 임신한 줄 알았으면 한국 안 왔을 텐데. 아니 데려왔을 텐데. 울고 있었습니다. 71세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들 잠시 진정하자.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첫째, 민석이와 아라 결혼은 유지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버지가 아라를 딸로 인정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남이야. 이혼할 이유 없어. 하지만 어머니. 민석이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복남매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한다면 상관없어. 아라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던데. 민석이가 아라를 봤습니다.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해요, 민석 씨. 정말이에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둘째,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라를 김태준 회장 친딸로 인정한다. 호적에는 올릴 수 없지만 가족으로 인정하는 거야. 유산도 민석이랑 반반 나눠 갖게 해. 어부.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아라는 며느리면서 동시에 딸이 되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아라는 당신 피를 받은 딸이니까. 그리고 현우는요?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법적으로 아라 의부사들이지만 혈연으로는 아라 조카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현우한테는 말하지 말자. 제가 결정했습니다. 아직 사세요. 이해 못해. 나중에 크면 천천히 설명하고. 지금은 그냥 엄마와 아들 관계 유지하는 거야. 셋째.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넷만 안다. 밖에는 절대 알리지 않아. 특히 친척들이나 회사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 가족만 가져. 네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라를 봤습니다. 며느리 아니 아라야. 앞으로 너를 딸로 생각하마. 피로는 딸이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며느리야. 복잡하지만 받아들여. 아라가 일어나서 제게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니. 죄송하고 감사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석이가 아라를 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화가 나. 속은 기분이야. 하지만 일기장 읽어보니 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리고 너도 피해자 같아. 4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잖아. 아라가 민석이한테 다가갔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요. 민석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라를 안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하지만 이혼은 안 할게. 우리 현우도 있고.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아라한테 다가갔습니다. 아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하다. 46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 해줘서.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아라가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딸이었고 손주는 증손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46년 전 이야기, 정미숙 이야기, 아라가 자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프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회의 다음날 아침 민석이는 아라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층 방에서 3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도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오쯤 민석이가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2주 동안 한국에 있을게요. 회사에 휴가 신청했어요. 아라랑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2주 동안 민석이와 아라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2주가 지나고 민석이가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날,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민석이가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라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라도 피해자니까요. 46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란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생각했다. 저는 민석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석이는 아라를 안았습니다. 3개월 뒤에 다시 올게. 기다려줘. 아라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남편이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내 재산을 아들 민석이와 정아라에게 반반 나눠주고 싶소. 남편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아라 씨는 며느리 아니십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맞소. 하지만 며느리한테도 유산을 줄 수 있지 않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재산 2,100억 중에서 1,000억은 민석이한테, 1,000억은 아라한테, 나머지 100억은 아내한테.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남편이 아라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아라야, 이거 봐. 남편이 유언장 사본을 아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라가 읽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민석 씨한테 다 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안 돼.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피를 나눈 딸이야. 46년 동안 아버지 노릇 못해줘서 미안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받아라.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아라를 안았습니다. 71세 노인이 45세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달 뒤 민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요. 회사에 발령 신청했어요. 다음 달부터 서울 본사 근무할 수 있대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라랑 떨어져 있기 힘들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도 뵙고 싶고요. 아라 말 들어보니 아버지가 많이 외로워하신대요. 민석이가 대답했습니다. 한 달 뒤인 11월 초 민석이가 짐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라와 현우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셋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 가족이 다시 2층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현우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은 손주와 자주 놀아줬습니다. 저녁마다 정원에서 공놀이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느 토요일 아침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미숙 씨 묘에 가보자. 인사드려야지. 식탁에 앉아있던 아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우리 5명은 차를 타고 경기도 파주 추모공원으로 갔습니다. 1시간 30분 걸렸습니다. 정미숙 묘는 작은 언덕에 있었습니다. 묘비가 깨끗했습니다. 아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아, 나 태준이야. 46년 만에 왔어. 미안해. 내가 임신한 줄 몰랐어. 알았으면 절대 너 혼자 두고 한국 안 왔을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라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46년 동안 나를 원망했을 텐데. 그래도 아라한테 나를 찾아가라고 했지. 정말 고마워. 남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미숙 씨, 저는 김태준 아내예요. 아라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라 잘 돌볼게요. 편히 쉬세요. 민석이도 절했습니다. 장모님, 처음 뵙습니다. 아라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현우도 잘 키우겠습니다. 아라가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만났어. 가족도 생겼어. 행복해. 고마워, 엄마. 우리는 30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1월 중순 바람이었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뒷좌석을 봤습니다. 민석이와 아라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라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며 가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딸이었고 손주는 증손주이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됐고 사랑으로도 연결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숨겨진 딸이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해결했습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복잡하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입니다. 남편이 현우와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는 그 옆에서 웃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석이는 회사에서 곧 돌아올 것입니다. 며느리였던 아라는 이제 우리 가족의 딸이기도 합니다. 호적에는 올릴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딸입니다. 손주였던 현우는 증손주이기도 합니다. 복잡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라의 유전적 특징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라는 평생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도 딸이 있다는 걸 모른 채 늙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고민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습니다. 정미숙 씨가 46년 동안 혼자 지켜온 비밀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창밖을 봅니다. 현우가 넘어졌습니다. 남편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웁니다. 아라가 무릎을 닦아줍니다. 현우가 다시 웃습니다. 복잡하지만 따뜻한 우리 가족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